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전 정말 오랜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냈죠. 혹시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관계없는 가정사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깊이 생각을 해야 했거든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워낙 소심하기도 하고 늘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기에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것은 제가 겪은 너무나 어이없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동시에 이런 제 자신을 바꾸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소 충격적이고 큰 반전이 있는 이야기이니 초반에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성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꽤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하지만 제 동생인 주연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제 동생이 6살이 되었을 때 신경섬유종증 1형 진단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에 비해 생소한 이 질환은 신경계에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으로 피부와 신경 조직에 결절이 생기며 신경계와 여러 장기를 침범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잘한 반점 정도의 증상이었지만 몸 여기저기에 종양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화를 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유전병이니 그 근본이 어디에서 흘러나온 건지 따지게 했다는 거였죠. 당신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당신 집안에서 나온 거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우리 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어. 암이 결국에 종양이고 그게 그거지. 그리고 그때 의술을 믿을 수 있어? 종양이니 암이다. 대충 말했을지 누가 알아. 의사 말 못 들었어? 유전병이라잖아.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우리 주연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았어. 아니 애초에 당신이란 여자랑 결혼을 아예 안 했겠지. 왜 꼭 내 탓이라고 몰아가? 당신 집은 당신도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아버진 그 말에 이를 부득 깔며 대답했습니다. 선 넘지 마, 우리 엄마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선 넘어도 된다는 말이야? 당신 선만 선이고 우리 집은 뛰어넘을 수 있는 고무줄이라도 된다는 거야? 무엇보다 이제 와서 원인을 찾으면 뭘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꼭 그렇게 잘잘못을 따져야만 속이 후련해? 누가 후련하다고 했어? 확실히 알고 가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잖아. 웃긴다. 애초에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다시 아이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벌어지지도 않을 일 떠올리면서 당신은 그냥 화를 내고 싶은 것뿐이야.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병간호도 슬슬 힘들어지니 당신은 그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건 당신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겠지.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야. 아이고, 그렇게 똑똑해서 돈을 그것밖에 못 벌어?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여기서 내 직업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뭐 어때서? 정말이지 두 분은 매일 저녁마다 그런 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병원에서는 둘도 없는 완벽한 부부처럼 제 여동생인 주연이 앞에 섰죠. 두 사람 모두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것들만 나열한 자기계발서의 저자처럼 주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주연이 믿어. 반드시 이겨낼 거고 우린 늘 그 곁에 함께 할 거야. 그럼 주연이 넌 아빠 닮아서 분명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번에 수술 받고 자리 털어내자. 그러고 난 뒤에 학교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자. 알았지?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저는 지옥이 따로 없었죠. 무엇보다 어머니 역시도 아버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함께 짐을 짊어지길 원하셨죠.
저 역시도 겨우 중학생이었는데도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동생에게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셨습니다. 난 소연이 네가 수학여행 안 갔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빠져도 괜찮은 거잖아. 어?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했죠.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고 이미 신청서도 냈잖아. 기억 안 나? 그땐 엄마가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냥 몰랐던 거지. 주연이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언니가 돼서 아픈 동생 배려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깟 친구들이랑 추억 쌓자고 거길 꼭 가야겠니? 수학여행 사실 별거 없어. 우글우글하게 한 버스에 태워서 더러운 숙소 잡아주고 그 안에 아이들 때려 넣는 게 전부야. 관광지나 좀 돌다가 기념품 사는 게 전부라고. 봐, 볼 것도 없지. 그러니 어차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니니? 그래도 엄마, 나 진짜로 거긴 가고 싶어. 나한텐 첫 수학여행이잖아. 너 정말 못쓰겠구나. 내가 너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이기적인 애로 키웠던 거야? 엄마, 그게 아니고. 동생은 아파서 수술받고 어떨 땐 말도 잘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너까지 엄마 속을 썩이면 어쩌자는 거야? 주연이 그 어린 게 몸무게가 몇인 줄은 알아?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또래 애들의 반도 못 자랐어. 그런 애가 자기 언니 수학여행 간 거 알면 기분이 어떨까? 상상은 해봤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는 알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동생을 원망할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전 그러진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착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 동생이 귀엽고 천사 같았기 때문이었죠. 동생인 주연이는 제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아. 엄마가 친구들이랑도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어. 언니 바보야? 그냥 싫다고 하지 그랬어. 아니야, 너 병원에 입원하면 유독 좀 그러는 거야.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잖아. 나 듣는 긴 멀쩡해. 몸을 잘 못 움직이니 오히려 청각은 훨씬 좋아서 부모님 싸우는 것도 알고 엄마가 매일 우는 것도 들어. 물론 언니 이야기도 들었고. 저는 그 말에 또다시 눈치를 보며 동생 기분을 살폈죠. 괜찮아? 마음 많이 안 좋았겠다. 진짜 바보 맞구나? 왜 내 걱정을 먼저 해? 솔직히 내가 몰랐어도 엄마 아빠가 매일 내 앞에서 애써 밝은 척하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병간호하는데 부처님이야도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 알아. 나도 이제 마냥 어리진 않고 내가 엄마한텐 계속 말할게. 분명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 거야. 알았지? 하지만 동생의 바람과 달리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공부를 잘해도 반대로 성적이 떨어져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었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생을 위해서 좀 더 언니답게 잘하라고 하기도 했고 성적을 잘 받아오면 잘난 척을 굳이 해야겠냐고 한 소리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단순히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주눅이 들었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어느덧 제가 원하는 것 하나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담임 선생님이 저를 설득할 정도였죠. 너 성적도 이 정도면 상위권이라 서울 쪽은 힘들어도 지방 교대는 가능해. 알지? 알긴 아는데 아무래도 말하기가 좀... 선생님은 답답한지 한숨을 쉬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이야긴 들었어. 하지만 이건 소연이 네 미래가 달린 일이야. 너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잖아. 1학년 때부터 쭉 그렇게 썼던데 아니야? 다른 애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야. 여기 제법 이름도 있고. 근데 제가 거기로 들어가면 비용도 그렇고 생활비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동생 병원비로 부모님 두 분 다 큰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더라도 반응은 예상한 그대로일 거고요. 사정을 아니까 더 답답하네. 일단 선생님이 원서 접수비는 지원해주마. 합격하고 다시 이야기해보면 어때?
그래도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니? 그 말에 순간적으로나마 제 마음엔 약간의 희망이 생기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감사해요. 실제로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던 담임 선생님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진주 교대에 합격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전 부모님에게 바로 합격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종양이 뇌와 척수에까지 발생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바람에 동생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기 때문이었죠. 의외로 부모님은 동생의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우는 것보다 더 슬퍼 보이긴 했지만 말이죠. 다행인 것은 부모님은 더는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어요. 소연이 너도 잘 알겠지만 주연이 병원비로 우리가 빚이 좀 많아졌어. 너도 어엿한 성인이니 사회생활하면서 집안 살림에 돈을 좀 보태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지? 알고 있어. 일 구해볼게. 그래, 착하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우리 소연이가 도와줘서 아빠는 참 좋아. 너희 엄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보자. 어쩌면 그 착하다는 칭찬이 절 이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픈 동생으로 인해서 관심받지 못했던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온기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착한 딸이 되자, 좋은 사람이 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바보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무려 10년 가까이 부모님의 빚을 갚아갔고요. 아마 동생이 살아있었더라면 제게 바보라고 했을 정도로 무식하게 제 월급의 90%를 부모님에게 모두 드렸던 겁니다. 물론 그 끝은 좋지 않았어요. 빚을 다 갚은 뒤에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선택하셨죠. 거기엔 저에 대한 걱정이나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야긴 들었겠지만 엄마랑 아빠는 이혼할 거야. 이 집도 금방 처분할 거고. 엄마랑 아빠 둘은 나이가 있으니 보증금도 딱 절반으로 나누기로 했다. 너야 아직 어리기도 하고 성인이니까 너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은 해. 그건 어떤 욕보다 상처가 되고 공격적인 말투보다 날카롭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참고 있던 것들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엄마한테 난 뭐야? 아빠한테 난 뭐고? 날 자식으로 생각하긴 해? 얘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어련히 깊게 생각하고 결정했겠어?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랑 아빠가 이혼 소리 한다는데 왜 네가 화를 내? 나 화낼 자격 충분해. 무려 10년이야. 10년 동안 나 돈 한 푼도 내가 제대로 써본 적 없어. 이제까지 빚 갚으면서 난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동생은 죽었지만 그래도 함께 잘 이겨내자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근데 엄마랑 아빠는 하루라도 더 빠른 이혼을 위해서 날 이용한 거였어? 그리고 나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듯 넌 갈 길 가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저는 소리를 꽥 질렀죠. 이해해라. 넌 언니니까, 넌 장녀니까! 착해져야 한다. 겸손해라. 노력해라. 나한텐 그렇게 많은 것들 바랬잖아. 근데 왜 매번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해? 엄마랑 아빠 둘 다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남은 자식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는데 왜? 난 내 꿈까지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어. 알아? 제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진즉 말하지 그랬니? 이렇게 생색낼 줄 알았으면 나도 너한테 도움 안 구했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그 비난을 끝으로 저는 부모님의 얼굴은 다신 보지 않았어요. 도망치듯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몇 번씩 연락이 오긴 했지만 두 사람 다 이전 일은 완전히 까먹은 사람처럼 그저 돈 이야기뿐이었죠. 이번 달에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융통 좀 안 될까? 나중에 돈 갚을 테니 100만 원 좀 보내줘.
전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훗날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로, 또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직장을 대신해 기술을 배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네일아트였습니다. 30대 중반까지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었기에 제 가게를 가진다는 것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그 무렵에 준태 씨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건 준태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이,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어?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난 평생 공부만 해온 거나 다름없어서. 쉬지 않고 오래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일종의 존경심이 든다고 해야 할까? 진짜 멋지다고 생각해. 그래도 오빠가 더 대단하지. 좋은 대학 나와서 교수를 꿈꾸고 있는 거잖아. 대학 교수가 되는 거 정말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 꿈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건 너무 멋져. 제 말에 준태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고생이 많았지. 난 그것도 부러워. 자식을 위해 온전히 희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 나 얼른 잘 돼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진심이야. 우리 엄마도 소연이 너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 뭐? 난 고졸이야.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날 허락해 주실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어머님 속만 상하지. 아니거든. 우리 엄만 절대로 안 그래. 두고 봐. 두고 보라며 호언장담을 하긴 해도 속으로 믿지는 않았었는데 그건 진짜였습니다. 솔직히 제게 그건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준태 씨의 어머니는 절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몇 번이나 식사를 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졌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결혼까지 하라고 하셨죠. 당연히 저는 그 제안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물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제 학력은 알고 계신 거죠? 저 고졸이거든요. 더구나 부모님도 이혼을 했고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허허 웃더니 이렇게 말하셨죠. 그래서 뭐? 소연아, 난 중졸이다. 그래도 내 새끼 암 굶기고 잘 입히고 잘 먹여서 내가 대학원까지 싹 다 이 두 손으로 차식 키웠어. 고졸이면 뭐 어떠니?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말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이 있겠지. 하지만 나나 내 아들이나 그런 건 따지지 않아. 그저 사람 하나 보고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무엇보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술까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기울지. 학력 말고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싹싹 빌어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눅 들지 마라. 부모 이혼한 거? 어디 그게 자식 탓이니? 그런 걸로 기죽지도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해져. 넌 그럴 자격 충분하니까. 그 말이 뭐라고 절 울리더군요.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준태 씨가 그냥 던진 청혼보다 100배는 감동적이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분이라면 평생 함께 살아도 좋겠다. 나도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결혼을 진행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전에 다짐했던 것처럼 남편의 꿈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바로 대학원 과정을 밟는 경우 20대 중후반에 석사 과정을 마치고요. 30대 초중반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연구 경력을 쌓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하게 되죠.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가정을 해도 빠르면 30대 후반, 늦으면 40대 초중반에 첫 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 교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넘치니 남들과는 차별점이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기에 40대 후반, 50대까지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당시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어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40대보다는 50대에 가까운데 교수 임용이 되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되네. 당신 교수 사모님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고 미치겠어.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래도 나 때문에 당신이 희생하는 게 너무 많아서. 희생 아니고 지원. 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만 고생해? 어머님도 청소 일하면서 당신 뒤에서 든든히 지원해 주시고 계시잖아. 난 혼자가 아니라 괜찮아. 남편은 제 말에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래, 연구 실적이랑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충분한 실적 더 쌓아야겠어. 이런 고민할 시간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적어도 2년 안엔 당신 사모님 소리 꼭 듣게 하고 말 테니까. 교수 되면 바로 아이부터 가지자. 진짜? 진짜지? 약속했다? 애써 맑게 웃으면서 약속을 받아내긴 했지만 솔직히 희망적이진 않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가져도 아슬아슬한 수준이었죠. 사실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고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설득을 해서 결국 아이 계획은 뒤로 미루게 된 거였죠. 남편의 교수 임용은 남편의 꿈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평생 염원이었기에 가장 우선시돼야 했던 겁니다. 때문에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2번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별일 아니라는 듯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듯 웃고 넘겼죠. 하지만 3년 뒤에 마침내 저도 애써 감춰왔던 희망을 꺼낼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나 서류 심사 통과했고 드디어 면접만 남았어. 이번엔 진짜 예감이 좋다고. 전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죠. 진짜야? 정말 당신 교수 될 수 있는 거야? 아마도. 내가 평생을 준비해왔잖아. 그리고 이번엔 학회 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강의 계획서도 제대로 짜서 올렸어. 내가 없는 인맥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끌어올렸고. 시어머니는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들곤 중얼거렸죠.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이번엔 제발 좀 우리 아들 합격 좀 시켜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자신 있어 정말로. 그러니 괜히 전국 팔도의 유명한 절, 성당, 교회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이야. 저번에도 108배 하다가 허리 디스크 터진 거 기억하지? 아이고 이놈아, 108배가 아니라 3000배도 드릴 수 있어. 엄마 안 죽어. 됐어. 이번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면접 합격하고 나면 계약은 언제 하는데? 이게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내가 지원한 곳은 이사회나 교수,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연봉 협상하고 이런저런 절차 걸치면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통과만 하면 사실 급한 건 없으니까. 전 무조건 기분이 좋은 그때를 틈타서 말을 했죠. 그럼 우리 아이도 가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순간 그 2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뒤늦게 남편이 애써 웃으면서 조금만 더 미루자고 말을 하긴 했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우습게도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은 면접을 통과했고 고용계약을 앞두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과 동시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받아들일 수조차 없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웃기까지 했을 정도였죠. 보통의 이혼이 그러하듯 다투고 조율하고 그러다가 터지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마른 감정을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조짐도 보이지 않았죠. 적어도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 미래를 그리고 서로 웃고 행복한 상상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제만 해도 제 귓가에 교수 사모님 하며 장난을 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혼하자고 하니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죠. 장난치는 거면 재미없어. 왜 하필이면 이런 걸로 장난을 쳐. 하나도 안 웃겨. 남편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뭐 내가 뭐에도 어떻게 설명을 해? 여보, 설마 진심이라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뭐 내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줘야 할까? 이래서 무식한 애들이랑은 거리를 좀 뒀어야 했는데.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그 말투를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거칠어졌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니? 대학 교수 달면 나랑 이혼할 생각으로? 날 이용한 거야? 무슨 사람을 사기꾼처럼 말을 하네. 이용? 야, 이용하려고 했으면 좀 더 돈 많은 사람을 이용했겠지. 그냥 살다 보니 좀 지겨워진 거야. 교육 수준의 차이로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솔직히 내가 좀 아깝긴 하잖아. 남의 손톱 무좀 있는 발톱 정리하는 사람이 교수 사모? 꿈 깨라. 그래도 명색이 앞으로 내가 교수 소리 들을 사람인데 넌 급이 너무 낮아.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이런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랐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걸 어쩌라고.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밖에 나갈 때 거울에 당신 모습 비춰보잖아. 그때 뭔가 조화롭지 않으면 바꾸고 다른 걸 들고 신고 입고 밖으로 나가지. 그거랑 내 결혼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멋지게 양복배 입었는데 내가 검정 고무신을 어떻게 신고 나가겠어? 어때? 좀 이해가 돼? 머리는 하얗게 질리고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죠. 난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즉, 애정을 갈구하려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누군가에게 적절히 이용당하고 버려질 사람이었던 거였죠. 좀 극단적이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10을 주면 상대가 적어도 3은 주겠지 소심하게 대가를 바라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도 남편도 1조차 주려 하지 않았고 저는 어느 순간 그래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분노로 떨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혼은 절대 안 해. 내가 왜? 소송해도 어차피 당신 마음대로 이혼 못해. 그럼 이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야? 빈 껍데기를 붙잡고? 그래, 살아봐. 사는 내내 지옥이겠지만 나만 뜨거운 건 아니겠지. 이에 남편은 약간 짜증이 난 듯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긁더군요. 재산 분할도 해주고 너가 이제까지 해준 거 최대한 맞춰서 돌려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보상해주겠다고. 그럼 10억 아니 100억 주면 생각해볼게. 뭐? 지금 장난해? 제발 유치하게 좀 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지금 당신은 감정에 너무 지배되어 있어서 이성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어. 더 얼굴 붉히면 뭐해? 우리 좋게 끝내자. 난 이게 최선이고 이 방법이 제일 좋아. 평생 이렇게 살아도 난 상관없어. 한번 같이 말라 죽어가 보자. 이때 퇴근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졌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달래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시어머니의 물음에 감정에 복받쳐 말을 제대로 이을 수 없었지만 훌쩍거리며 한 단어씩 말을 했죠. 그이가 이혼하자고 저한테 화를 막 내고 고무신이라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혼하자고 했는데 절대 못한다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미친놈?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는 줄 알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이었죠. 그렇게 다짜고짜 헤어지자, 이혼이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조근조근 잘 설명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명색이 교수라는 놈이 말하는 뻔세하고는. 이 엄마 봐라. 너 교수 되고 일도 깔끔하게 그만뒀고 어디 하나 걸리는 부분 없이 세탁까지 다 끝냈는데 넌 왜 그렇게 일 처리가 미흡해? 사람 속 시끄럽게. 그럼 엄마가 좀 이야기해봐. 내 말은 아예 안 들어.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둘의 대화를 멍하니 듣고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양쪽 어깨를 잡고는 숨을 길게 내셨습니다. 잘 들어. 너도 잘 알겠지만 내 아들 키우려고 내 한평생을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넌 고작 몇 년 바짝 일해서 도운 게 전부지만 난 이 아이 애비 죽은 뒤부터 쭉 혼자 힘으로 근 30년을 뒷바라지했다. 이런 애가 성공을 앞두고 있고. 이해했니? 제가 그 성공의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 그거야.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거 잘 안다. 근데 어쩌니? 이게 급이라는 건데. 저는 순간 욱해서 소리를 질렀죠. 급이요? 그럼 애초에 결혼을 하라고 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저한텐 급은 없다면서 어깨 펴고 살라고 그럴 자격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체 왜 그러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시더군요. 그 말은 진심이다. 같은 여자로서 몸 써서 하는 일로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거 충분히 멋지다고 생각해. 하지만 교수 며느리로는 아니지. 너랑 결혼할 때도 내 아들이 교수였니? 아니잖아. 상황이 달라지고 위치가 바뀌면 응당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있는 법이야. 더구나 너한테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 돈 충분히 준다고 했고. 나 그 돈 마련하려고 대출받고 퇴직해서 퇴직금까지 들고 있다. 이 정도면 양심적인 거지. 우린 네 부모처럼 시종 잡배짓은 할 생각 없어. 깔끔하게 돈도 주고 딱 갈라서자 이거야. 어머니! 아이고 귀 아파라. 소리 지르지 마라. 천박하게. 이래서 못 배워먹은 것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데 소리를 질러? 참.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숨이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고 지쳐서 쓰러졌다가 일어나니 집안엔 불이 완전히 꺼져 있었죠. 솔직히 그때는 그 집에서 확 목이라도 매달아 죽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그 두 사람이 누구보다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을 고쳐먹었죠. 여기에 더해 온몸에 고기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온 두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름 아닌 상간녀였죠. 제 번호를 알려줬는지 한 여자가 절 불러냈습니다. 사진으론 봤었어요. 아줌마? 아님 뭐 본처라고 불러드릴까요? 긴 생머리에 앳된 얼굴, 몸매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빨간 원피스, 높은 구두를 신은 여자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스스로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남편과는 연구소에서 인연을 이어가게 됐고 최근에 이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혼의 사유가 제 남편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요? 이혼이죠. 실은 제 뱃속에 준태씨 아이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태씨도 급해서 그쪽한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한 모양인데 본처님이 무척이나 완고하단 말을 들었죠. 솔직히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한 사람이랑 쭉 평생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다는 짓 아닌가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길어도 3년이니까. 그쪽은 그럴지 몰라도 전 아니에요. 여자는 절 비웃었죠. 웃기네요. 솔직해지죠? 저 죽이고 싶지 않아요? 복수심 때문에 그 사람이랑 이혼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그 맘 알긴 아는데 충분한 보상 약속 드릴게요.
아님 진짜 복수라도 하고 싶어요? 물이라도 뿌리실래요? 본처들은 꼭 그러던데. 아님 머리채라도? 남편의 상간녀는 실제로 물잔에 물을 가득 채워와서는 제 앞으로 쭉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잡았고 벌컥벌컥 들이켰죠. 그러자 여자는 허하며 헛웃음을 흘리더군요. 안 뿌려요?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당당한 입장도 아니고 사랑이니 뭐니 해도 그쪽한테 저는 상간녀가 맞고 시속 180km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봐도 전 미친년이거든요. 제가 만약 드라마 속의 조연이었다면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찢어 죽이리라고. 저는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죠. 물은 안 뿌려요. 갑자기 놀라는 거 아이한테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런 욕도 하지 마세요. 안 들린다고 생각하겠지만 태아도 느낄 순 있으니까요. 지금 저 걱정... 아니 착한 척하는 건가요? 착한 척이라는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러는 이유가 있었죠. 그쪽 제 동생이랑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제 동생도 그쪽이랑 이름이 같고요. 연구원이었다면 공부도 잘할 거고. 오지랖인 거 잘 아는데요. 제 동생이었다면 정신 차리라고 해줬을 거예요. 등짝도 한 대 때려주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하는 그런 남자는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잊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을 거라고요. 여자는 그런 제 반응에 오히려 크게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좀 어이가 없네요. 지금 누가 누굴... 그쪽 바보예요? 그럼 안 되는 걸 아는데 순간 제 동생과 겹쳐 보여 웃어버렸죠. 제 동생도 늘 저한테 그랬는데. 맞아요, 저 바보. 근데 그쪽은 아니잖아요. 똑똑하고 예쁘고 아직 어리잖아요. 이 말은요, 절대로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혼은 해드릴게요. 뭐요? 이혼을 해주겠다고요? 갑자기? 아이가 있다면서요. 어른들 문제와 아이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전 그래요. 또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괘씸해서 잡아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오히려 성을 냈죠. 이대로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간다고요? 도대체 이런...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을 띄우자 여자는 경기하듯 몸을 뒤로 빼더군요. 뭐야? 구두굽이 너무 높은데. 그리고 지금 밖에 추워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당연히 그에 합당하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바로 지급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해줬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만족했고 차라리 돈을 더 주고라도 하루라도 빨리 저를 치웠어야 했다며 후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으로는 상간녀를 만나고 그 충격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죠. 물론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가족이 배신한 것이 더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한 거죠. 그래, 끝낮은 내가 도장 찍어줄게 라고 말입니다. 생각은 멋지긴 했지만 제 본질은 변하지 않는 바보였죠. 그래서 한동안은 맨정신은 아니었어요. 평소처럼 일도 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했지만 꼭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았습니다. 너무나 공허했고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우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조금은 괜찮아지고 밥을 먹고 나면 약간은 나아지고 그러더군요. 결국 시간이 약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죠. 제가 일하는 곳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온 겁니다. 여긴 무슨 일로... 당신이랑 어머님까지 왔어? 남편은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해, 잠깐이라도. 가게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 뒤에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따라 나섰고요.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커피숍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이전과 달리 제 앞에서 눈을 깔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내가 노망이 들었나 보다. 그저 내 눈앞에 성공이 보이니 눈이 돌아버렸어. 너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날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아가, 그래 주겠니?
시어머니는 그 말과 동시에 제 손을 잡았는데 전 얼른 손을 뺐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야. 너 집에서 나간 뒤에 춘태가 엄청 힘들어했어. 물론 나도 그렇고. 든자리 난자린 사람이 없어져야 판단이 되는 거잖니.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춘태 이놈도 그 여자 주연인가 뭔가 정리했어. 시어머니 말에 이때다 싶어 남편이 끼어들었죠. 정리 확실하게 했어. 정말이야. 당신 아이 가지고 싶어 했잖아. 알아보니 우리 아직 조정 기간이 4일 남았더라고. 지금이라도 번복할 수 있는 거잖아. 응? 알아보니 취하가 된대. 그 사람 당신 아이 임신한 사람인데 뭘 어떻게 정리했다는 거야? 그냥 솔직히 걔 하고 다니는 꼴을 봐. 내 아이인지 확실하지도 않았어. 진짜야.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내가 왜 책임을 져? 물론 당신이랑 나 사이에 태어난다면 난 전적으로 믿지. 하지만 걔는 아니야. 나한테 어찌나 끈덕지게 붙어서 이혼하라고 종용을 하던지. 나도 깜빡 속을 뻔했지만 결국 난 당신 옆으로 돌아온 거라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두 사람은 양쪽에서 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건 주연이 그 여자의 잘못으로 몰았고 본인들이 속았다는 등 현모양처가 최고라는 등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 제 동생을 욕하는 것 같아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여보, 소연아, 우리 다시 합치자.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가족이잖아. 뭐? 다시 합쳐? 그래, 우리 좋았잖아. 나는 공부하고 당신이랑 어머니는 일해서 알뜰하게 내 뒷바라지하고 가족끼리 모여 외식도 하고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던 그 시절 얼마나 좋았어. 내가 박수칠 때 떠나지 않아서 그런지 난 전혀 좋은 기억이 없는데 막말로 난 당신이랑 어머니가 주연씨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 주연씨? 야, 그 여자는 너한테 연적이야. 존중해줄 가치 없는 그런 여자라고. 적어도 당신보단 존중받아 마땅해. 그 사람 나한테 맞을 각오하고 그 자리 나왔어. 내가 물을 뿌리면 그대로 맞아주겠다고 내 앞에 물컵까지 가져온 사람이야.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지. 근데 당신은? 어머님은? 나 쫓아내고 이혼 요구할 때 당신들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절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 내 앞에서 더는 헐뜯지 마. 걔 상간녀야. 불륜녀라고. 지금 누굴 두둔하는 거야? 나 교수야. 교수 사모님은 그거 안 될 거야?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손을 낚아챘고 고개를 들어보니 주연씨가 있었죠.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가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정말 급이 낮아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소연씨, 나와요. 저런 인간 쓰레기들 이야기 그만 듣고. 들어봐야 귀만 더러워지거든요. 얼결에 끌려간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의 차량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과 번쩍거리는 튜닝이 되어 있는 외제차였죠. 한참을 달리다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들어선 차가 드디어 정차를 했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제게 입을 열었죠. 그쪽 진짜 바보 맞는 것 같던데. 거기서 왜 절 두드네요? 사람만 복잡해지게. 제 맘이죠. 근데 왜 절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저 사장님한테 잘려요. 안 그래도 일하다가 몰려와서 끌려온 참이었는데 오늘 무슨 날을 잡았는지. 일단 이야기 먼저 들어봐요. 오늘 저 칭찬받아야 해요. 진짜로. 제가 오늘 그쪽 위기에서 구출한 거랑 똑같다고요. 사실 그 인간 임용 취소됐거든요. 더는 교수 아니라고요. 아까 교수라고 뻥친 거란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교수 될 자격이 아예 없던 거지만 그게 무슨... 그래서 그쪽이랑 헤어진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제가 속물처럼 보이잖아요. 그 인간이 교수라서 만난 건 아니고 돈 때문에 만난 건 더더욱 아니에요. 제가 훨씬 더 돈 많거든요. 무엇보다 애초에 제가 그 임용 취소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똥줄이 타서 그쪽 잡으러 온 거란 말이고요. 아니, 임용 취소랑 제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그쪽이랑 이혼하겠다고 다 퍼줬는데 임용 취소되니 그 돈이 아까워서 빼앗으려고 한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연 씨는 그날 절 만나고 아주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을 걸 각오하고 나간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당황스러웠다고 하더군요. 정말 바보인지 아님 그런 척 하는 건지 본인도 헷갈리고 있었는데 자기를 상간녀 소송도 하지 않고 합의 이혼을 끝낸 걸 보고 내린 결론이 아, 진짜 바보구나 였답니다. 지금 누구 놀려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바보라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처음엔 양심상 재혼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그놈이 돌연 제 뱃속의 애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겁을 먹어서 뺀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실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제 친구들한테도 싹 다 연락 돌리고 완전 미친 개처럼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사실 그 인간 연구소에 있을 때 데이터 조작했거든요. 거기다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해버렸으니 당연히 계약 전이라서 아주 쉽게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 버렸던 거죠. 어때요? 이만하면 저 제대로 빚 갚은 겁니다. 인정? 인정하죠? 빚이요? 저한테요? 그쪽 멀쩡한 가정 박살 냈잖아요. 그쪽 아니라고 해도 박살 났을 거예요. 저한테 급이 안 맞는다고 한 걸 보면. 그거 말고도 제 아이 유일하게 걱정해줬잖아요. 주연 씨는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이어 말했죠. 고마워요. 그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아득바득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쪽한테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되는 대로 기분대로 살아왔고 저는 상처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상처 줘도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쪽 소연 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손 내밀어 준 거거든요. 다른 이유도 목적도 이용 가치도 없는 저한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늘 대가를 바랬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저는 애써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런가 보죠. 바보, 어울려요. 따뜻하고 정감 있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빚을 갚고 싶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긴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덕분에 이렇게 반듯하면서 싸가지 없게 자랄 수 있었던 거고요. 겸사겸사 이것도 인연이다 생각하고 그쪽한테 단도직입적으로다가 그 건물의 1층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싶네요. 좋죠? 그게 무슨 소리죠? 네일 가게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들었어요. 지금도 다른 사람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고. 보증금 0원, 월세 10년치 무료. 좋죠? 평생은 좀 그래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가 되면 수익이 짜잘하게 보장이 돼야 하니까. 그래도 리모델링까진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양손을 저으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빚은 충분히 갚았잖아요. 이유가 뭐든 남편이랑 시어머니 복수해준 거나 다름없고 전 주연 씨한테 뭘 받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저는 교수직 박탈한 걸로 빚은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간이 뭐 엄청 대단한 인간도 아니라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주연 씨는 자기 배를 가리키며 웃으며 이어 말했죠. 제가 1+1이라 그런 놈이랑 재혼 안 하게 해줬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은혜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와요.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싫다는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우린 가까워지면 안 되는 사이인 것은 맞았습니다. 뭐 상황이 특수하긴 해도 어쨌든 본처와 상간녀 사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소 부담스럽고 파격적인 조건에 저도 모르게 주춤하게 됐죠. 근데 제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끝까지 쫓아왔고 몇 번이나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생겼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결국 협의 이혼을 철회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때문에 재협의가 필요해졌고 그 과정에서 제게 너무 많은 돈을 줬다는 걸 걸고 넘어졌죠. 그래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제게 도움을 준 게 주현 씨였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거기에 대한 증거까지도 넘겨주면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왔던 거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고 주현 씨의 상가에 결국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 이야기가 됐고요. 우린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나면 주현 씨 아이도 돌봐주기도 했고 함께 병원도 다녔죠. 뭐 딱히 잘해보자라는 생각도 없이 그저 함께 있었을 뿐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만약 제 동생이 살아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족 같은 사이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니 불안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늘 버림을 받아왔기 때문이겠죠. 혈연이었던 부모님도 절 외면했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현이가 그런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다는 건 그만큼 엄청 많이 아픈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계속 두려워한다면 진짜로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배신은 일종의 걸음망 같은 거죠. 걸러내고 또 걸러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 평생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 입는 순간이 한 번은 오니까요. 저도 주연이의 말에 큰 힘을 얻었고 상처받는 걸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미련한 짓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도 배신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걸음망을 통해 걸러내고 또 걸러내서 좋은 사람들만이 남아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는 더는 눈치 보지 않고 조금은 당당하게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저의 변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벌써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